대학 강의라는 게 어떤 목표를 두고 그 과목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관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나도 아는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시면 와서 강의를 해보시라고요.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시리즈로 계속될 겁니다. 적어도 한 학기 동안 이제 대학이 시작됐으니까 한 학기 동안 할 거거든요. 이게 같은 제목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요걸 잘 아신 분은 부자가 됐고 모르신 분은 통 모르신 분은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에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골라서 하겠어요?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근데 왜 못하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버니까. 그런데 그걸 해. 그렇다면 뭐예요? 그분은 강의를 더 들어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강의를, 이 시리즈를 계속 듣는 분은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했는데 왜 겨우 밥 먹고 사는지, 우리 자녀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야 하는 건지, 나는 왜 사회적으로 존경도 못 받고 이렇게 사는 건지,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런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본, 생산성, 소득이 이게 전부예요. 이게 사업 성공의 거의 전부고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거의 전부입니다. 거의 전부예요. Capital, Productivity and Income.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게으르면 되느냐? 게으르면 더 안 돼. 게으르면 끼니 해결할 것도 없어. 부지런하면 끼니 해결은 돼. 그러나 이 강의 여기서 말하는 Capital, Productivity, Income이라는 걸 모르면 골병들게 일해도 평생 그 모양 굿거리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괜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 강의는요, Capital, Productivity, Income. 요 강의는 대학 경제학 전공 3학년 과정 이상에서 합니다. 그러면 야,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나는 이게 말이야. 경제학과 들어가 보셔도 되는데.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 이야기를 가지고 대입시킬 겁니다. 현실은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나도 알아.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왜 그러는가 이걸 따져봐야 돼. 왜 근데 나는 안 되는가? 저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어떤가를 생각하셔야 돼. 국가 평균이 어떻느냐? 뭐 국가 정책이 어떻느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왕년이 어땠느냐? 그 왕년은 개나 물어가라 그러고요. 지금 내가 어떻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요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이게 파레토 2080 법칙이라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똑같은 강의를 듣는데 성공자는 20%밖에 나오질 않아요. 80%는 뭐냐? 꼭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그리고 교만해서 그래, 교만. 교만이라는 건 겸손과 교만이 있는데 그 정반대죠. 근데 많은 현자들이 로버트 키요사키도 그 책에서 그려놨더라고. 겸손이 뭐냐?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이다. 겸손. 이게 자기는 겸손하다고 막 이렇게 폼 잡고 그러는데 남의 얘기를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에요. 자, 먼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 있느냐 하는 거야.
비전이 있느냐? 근데 어떤 사업 설명회 치고 비전이 없다고 하는 사업 설명회는 없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지를 누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돼요. 왜? 이 사회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것이 뭔가는 다음에 나올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가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무리 앞에서 회사에서 사업 설명을 하면서 비전이 있고 무엇이 어떻고 제품이 어떻고 그걸 100% 믿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야 돼. 써보고 판단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고 하느냐 마느냐 이건 자기 권리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두 번째, 현재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자다 깨나도 안 돼요. 성공 못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왜?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하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여기 문제. 여기 시스템에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와서 스폰서와 파트너, 회사와 사업자 소통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재심 합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이 모두 학습이 되면은 러닝이 되면은 학습한 후에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Yes, 성공할 수 있어요.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과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분들은 성공해요. 단 3년 만에 스타마스터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리고 계속 와서 들었어. 이제 고구마는 그걸 갖고 고구마 심어서 뽑아보셨죠? 이게 뽑으면은 사정없이 세게 잡아다녀버리면 고구마가 다 떨어져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러나 슬슬 켜보면은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고구마 하나하나가 강인데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구마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도 전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로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야 알아. 자, 이와 같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오도 일이관지. 이것은 논어에 2번 나옵니다. 논어라는 책에 2인편, 유령공편에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공자님이 쓰신 책이 엄청나게 많아. 우선 가장 오래된 경전인 시경. 그건 그 당시에 하은주 3대 유행했던 유행가입니다. 유행가 천수를 모아가지고 그 중에 가장 가사가 좋고 뜻이 좋은 것 한 310여 조를 골라놓은 게 시경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유행가 속에가 뭐가 들어있냐면요. 그 시대 일반 백성들의 애환이 유행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지식인들이 시를 쓰면요. 가식적인 것이 많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해요. 그래서 시가 원래는 시 그랬는데 나중에 경으로 성격된 겁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시를 써놨어요. 그걸 공자님이 편집을 했지. 그 다음에 서경, 이것도 그 당시에 역사 사관들이 써놓은 글, 좋은 글 중에서 역사에 남길 글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춘추를 직접 쓰셨고, 그 다음에 주역의 시빅. 주역이 나왔는데 공자님이 만들어 놓은 10개의 날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주역은 경전으로서의 무게가 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해가지고 붙여놨어. 그다음 예기, 중용, 대학, 논해 전부 공자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어.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었어. 자공아, 너는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역사, 천문, 지리, 군사 모든 분야에 아주 그냥 탈통을 했어. 수학까지 탈통을 했어요. 음악까지 아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엔 이게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걸 느꼈겠죠. 너는 내가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yes 그랬단 말이에요. 여 그랬단 말이에요. yes. 그러니까 오도 일이관지. 나의 도는 하나로 일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설명해서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한 가지를 알기 위해서. 충자는 공자님의 도는 충서다 그랬거든요. 충서다.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인이다. 이름, 인. 요 인이라는 것을 인간애거든요. 요걸 휴머니티라고 할 수도 있죠. 비네벌런스, 휴머니티. 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고구마 능쿨이 이렇게 있는데 요 무슨 한 가지 말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요. 쉽다면은 다 부자가 되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근데 그게 못할 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로 일관되어 있어야 돼요. 초지일관이란 말 아시죠? 처음의 뜻을 끝까지 펼쳐나간다. 그 다음에 시종요일, 처음과 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초지불변, 처음 생각을, 처음 뜻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유지경성, 뜻이 있어 마침내 이룬다. 이건 후한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후한서 광무제에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견인불발, 튼튼하고 참고 해서 꺾어지지 않는다. 이게 있지 않으면 성공 힘들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성공,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공은 뭐냐 하면은 안정적인 고소득입니다. 안정적인 고소득이에요. 여기 일시적인 고소득은 성공이 아니에요. 50만 원 벌고 그 다음부터는 땡전 한 푼 못 벌어. 그거 성공 아니에요. 안정적인 고소득.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스스로 노후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소득. 이게 안정적인 고소득. 이렇게 해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내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안정적인 코드. 그러면 더욱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 그렇죠? 그거요. 그런데 이게 안정적인 고소득 이걸 얻어야 성공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아주 반드시 자본 축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본이 없으면 평생 거지로 삽니다.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자본 축적이 되지 않으면요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 회원분들께서는 어떤 새끼가 자본을 가져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자본 축적을 한 적이 있느냐를 생각해 봐요. 없다면은 그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는 경제입니다. 자유가 있는 동시에 책임이 뒤따라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자본 축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본 축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태도, 애티튜드라는 겁니다. 내 마음가짐, 정신자세, 겸손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강의는 여기에 집중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본 축적이 되느냐.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 어떤 학습을 해야 도대체 자본 축적이 되는 것이냐.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 이런 말 아시죠? 구슬은 굉장히 값진 겁니다. 그렇죠? 옥구슬, 진주구슬 좋죠? 그런데 이 속담은 뭐냐면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그것을 갈고 닦아서 연마해서 쓸모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각자 나름대로의 재능이라는 구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은 무지한 상태로 태어났으나 멍청하게 태어나지는 않았다. 태어난 놈한테 방정식 아냐고 물어보세요. 몰라요. 태어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몰라. 무지한 상태인데 멍청하게 태어나지가 않았어.
그래서 살아가면서 학습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 그렇죠? 그러면서 알아가는 과정을 자본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커나가면서 계속 자기가 받은 달란트, 요 달란트라는 구슬을 갈고 닦아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해. 그러면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다? 시간이다. 시간이야, 시간.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값지게 썼고 어떤 사람은 낭비했었어요. 과거 서양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시간 낭비죄였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화려하고 사업 조건이 좋아도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그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꽁 잡는 게 매다 그 말이 있죠. 이것은 매는 꽁을 잡을 수 있어야 그놈이 매예요. 꽁을 못 잡는 매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을 여기다 써놨냐 하면은 자기 학력, 경력 자랑한 사람이 있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내 학력이 어떻느냐가 그런 게 중요한 게 당신이 지금 뭘 할 수 있느냐야. 당신이 지금 뭘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매를 잡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학력 자랑하고 경력 자랑해도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명에 불과해요. 그게 무슨 상황이냔 말이야. 그게 어떤 굉장히 심심한 학자가 인터넷에서 정보가 얼마나 하루에 올라오나 따져봤더니 700페이지짜리 100만 권의 정보가 올라온답니다. 인터넷에서 하루에. 그럼 그걸 어떻게 그 지식과 정보를 다 알겠어요? 또 거기 올라오는 정보 중에 나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정보 중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뭔가 하는 걸 찾아내서 내가 하는 사업에 적용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지식이란 말이야. 인포메이션 그리고 knowledge.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같은 개념으로 쓰는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정보는 낱낱의 사실의 집합이 정보예요. 그걸 하나로 꿰가지고 목에 걸 수 있도록 만든 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이런 강의를 통해서 또는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뭔가를 활용하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자꾸 와서 들어야 된다는 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야기해 줄지를 몰라요.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신제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뭐가 좋으냐 하는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어요. 바로 지식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소득을 결정합니다. 자, 바로 각종 세미나, 애터미에서 많은 세미나를 하는데 여기서는 값진 구슬을 제공하는 겁니다. 값진 구슬을 제공해요. 요 구슬을 꿰어서 내가 목걸이로 만들 거냐, 팔찌로 할 거냐, 귀걸이로 할 거냐는 알아서 해야 돼. 끼워주지는 않아요. 알아서 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그런데 여기 오지도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도 구슬이 있다 이거야. 그게 무슨 구슬이냐? 흙구슬이야, 흙구슬. 진주 구슬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나도 다 있다 이거야. 다 있어. 근데 보니까 흙구슬이야. 그거 가지고 값진 게 뭐가 나와요? 꼭 말썽만 일으키다가 제명당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할까? 바로 자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건 반드시 개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이야기들은 실증적 분석입니다. 이걸 포지티브 애널리시스라고 그래요. 실증적 분석은 현실에서 관찰되는 경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가치 판단이라는 건 내 감정이 개입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본 장비율이 낮으면 생산성이 낮다. 생산성이 낮으면 소득이 낮다. 이건 사실 분석이에요. 소득이 낮은 게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if then이 만약 뭐뭇이라면 뭐뭇이다. 예를 들면 전 농가의 배추 농사가 풍년이면 배추 가격이 떨어진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면 전 농가에 배추 농사가 풍년이 드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if 만약 풍년이 든다면 배추 가격이 떨어진다.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좋으냐 나쁘냐는 가치 판단의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왜?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 그래서 제가 그걸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대신 규범적 분석은 이제 가치 판단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은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뭐 이해한다 또는 뭐뭐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내는 것인데 경제학의 궁극적 목적은 규범적 분석입니다. 그러나 그 실증적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규범적 분석은 그건 공연물이나 다름없어요. 반드시 if then 정부가 통화량 공급을 늘리면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실증적 분석이에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게 규범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는 강의는 전부 실증적 분석이다. 어떤 사회적인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if, 때에 만약 무엇이라면 어떻게 된다. 그게 좋으냐 나쁘냐는 개인의 영역입니다. 이 모든 사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이게 지금 입고 계시는 옷들을 보니까 같은 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각각의 옷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누가 결정할 거냐 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할 거야. 신고 계시는 신발도 같은 게 하나도 없어. 여자들은 같은 옷 입고 나오면 집에 가서 바꿔 입고 나온다고 그러죠. 바꿔 입고 나오는데 또 같은 걸 또 바꿔 입고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수십만 가지의 재화와 서비스를 도대체 얼마나 생산할 거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거냐.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거냐. 어떻게. 노동을 쓸 거냐 기계를 쓸 거냐. 원료는 뭘로 하며 등등. 이걸 결정해야 돼. 어떻게 생산할 거냐. 세 번째는 포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거냐. 다시 말하면 생산된 재화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 경영자가 얼마를 갖고 노동자가 얼마를 갖고 렌트를 얼마를 주고 이자를 얼마를 줄 것인가. 이 문제를 결정을 해야 돼.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경제체제입니다. 경제체제. 우리가 채택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이 문제를 시장이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양복을 몇 개를 만들 것이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개입하지 않는다.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만들어라. 이걸 몇 벌을 만들든지, 이걸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떤 원료를 만들 건지를 누가 결정해요? 개인이 결정하라네, 개인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네가 의사결정을 잘했다면 돈을 벌 거고, 의사결정을 엉터리를 했다면 손실을 봐라. 그게 네 책임이야. 이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럽니다.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결정해버려요. 어떤 것이 비싸고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그 다음에 누가 더 많은 연봉을 받을까? 왜 그럴까까지만 생각해. 왜 그럴까? 자, 문전옥답하고 천수답.
어떤 게 비싸요? 문제는 왜 그래요? 왜 그래? 생산성이 높아요. 생산성이. 아까 자본, 생산성, 소득 그랬죠. 생산성이 높아요. 생산성이 높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자본 집약도가 높다 또는 비옥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괜히 비싼 게 아니고 생산성이 높아요. 강남의 상가하고 봉천동 상가. 왜 강남에 있는 상가가 비싸요? 가격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요. 그렇죠? 왜? 바로 생산성의 문제예요. 생산성의 문제예요. 저기 그 명동에 그 평당 가게 월세가 얼마씩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신문에 본 것 같은데 되게 비싸. 되게 비싼데 1억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그 가게를 빌려서 하는 그 주인은 바보냐 이거야. 바보 아니에요. 월세 1억을 주고도 그보다 많이 남으니까요. 그렇죠? 그만큼 그 땅은 비옥도가 높다. 이렇게 생산성이 높다. 생산성이 높아요. 현대자동차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죠. 현대, 기아, 삼성 이런 다 굉장히 높아요. 평균 연봉이 9천만 원 정도면 간부들은 1억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새끼들 말이야. 재수가 좋아가지고 재수가 좋아서 거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그거 죽어도 현대자동차는 수지가 맞아. 그렇죠? 안 맞으면 왜 하냐 말이야. 안 맞으면. 사실 말하면 노동자 개개인의 자본 집약도가 높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장비하고 있는 것을 자본 장비율이라 그래요. 1인당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냐는 거예요. 중소기업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라고는 자본 집약도가 비교가 되지 않아. 비교가 되질 않아요. 자동차는 쑥 가면 땜질하는 거 누가 해요? 옛날에 노동자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로버트가 이렇게 뺑뺑 돌아가가지고 뭐 찍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노동자 수는 적은데 자본이 많다면 노동자 개인당 자본 장비율이 높은 거예요. 자, 비행기 조종사, 시내버스 기사. 비행기 조종사 적어도 연봉 1억 이상이에요. 거기도 근무 환경 굉장히 좋아. 시내버스 기사. 사람의 인권은 동일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본은 다릅니다. 자본의 양은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 그리고 그 사람이 무장한 자본 장비율이 높으면 생산성이 높게 되고 소득이 많게 돼요. 많다고. 그 오너는 경영자는 그렇게 많은 연봉을 주고도 그렇게 스킬이 높은 사람을 갖다 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생산성이 있어요. 아무나 갖다 썼다가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해 이거? 완전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본 집약도가 높은, 다시 말하면 엄청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기에 쓴단 말이에요.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하고 보통 선수. 이승엽 선수 연봉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인기가 좋아서?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그놈이 맨날 스트라이크 아웃 돼봐요. 연봉 안 높아요. 이승엽 선수의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을 쳐버린다고? 그럼 어때요? 그날 저녁에 대구 술집 술 엄청나게 팔리죠. 엄청나게. 베이비도 많이 생겨나고 엄청나게. 이승엽 선수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 그래 연봉을 그렇게 줘도 이승엽을 보러 입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생산성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연봉을 그렇게 줘도 삼성 구단으로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어. 그렇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엽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승엽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승엽은 원래 투수입니까? 타자입니까? 투수였어요. 투수. 공 던지는 투수였다고. 그런데 완전히 슬러거가 됐어요.
말로 홈런을 막 밥 먹듯이 치는 슬러거가 돼요. 그것도 장애 홈런도 많이 쳤어. 그렇죠? 그러니 연봉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요. 어떻게 투수가 공 던지는 사람이 팔이 아파가지고 타자로 돌아섰는데 국내 제1의 슬러거가 돼버렸냐 말이에요. 해설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밤에 잠을 안 잔답니다. 다 선수들이 자고 들어갔는데 혼자 배팅 연습하고 있어. 혼자 하고 있어. 혼자. 그러니까 감독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놈은 될 놈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다 잠자는데 혼자 연습하고 혼자. 다시 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땀 흘리지 않고 되는 것은 없다. 자, 그러니까 요거란 말이에요. 요것들이 전부 다 가격이 높고 월세가 비싸고 연봉을 많이 받고 하는 것이 그냥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 그만큼 높으니까 고소득을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생산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자본에서 나온다. 자본에서. 요 사람이 가진 자본이 뭐예요? 낫이에요. 자본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진 자본은 트랙터예요. 누가 더 힘들게 일해요? 저도 이거 많이 했거든요. 허리가 부러지려고 그래 그냥. 나중에는 요거 잡아당기면 이게 쏟아진 것이 내가 딸려가 그냥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훨씬 힘들게 일합니다. 그런데 트랙터 하나가 200명분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논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200명분의 임금을 줘도 손해가 아니야. 요것은요 지나가면서 탈곡까지 다 돼. 그렇죠? 요건 벼서 집에서 탈곡을 해야 돼. 그렇다면 생산성이라는 게 비교가 되질 않아요. 누가 더 많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높은, 그리고 누가 더 임금이 높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누구의 생산성이 높으냐, 누구의. 그렇다면 그 생산성에 따라서 페이를 주지 않으면 생산성보다 더 높은 페이를 줘보면 어때요? 그 기업이 망해버려요. 100개를 생산했는데 임금은 200개다. 그럼 그거 망해버리지. 안 돼요. 그러니까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준단 말이에요. 생산성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예요? 양질의 자본을, 내가 양질의 자본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뭐냐면, 다음 시간에는 그럼 자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본이 뭐냐? 이게 문제예요. 자본이 뭐냐? 자본이 뭐냐? 이게 개념이. 다행히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과거 농경시대에는 유일한 자본이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가 옵니다. 산업화 시대는 기업을 가진 자가 부자가 돼요. 공장을 가진 자가 부자가 돼요. 그게 자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는 자본의 개념이 엄청나게 확대가 됐어요. 엄청나게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자본을 가지면 고소득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 땅이 있습니까? 집은 인자 지었어. 지금까지 새빵살이 하다가. 뭐 공장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됐어. 그렇죠? 뭘 가지고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본이에요. 네트워크, 자본은 생산성이 있거든요. 생산성이 있는 것은 무조건 오늘날 개념은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 그 얘기를 이제 해 나갈 거예요. 예를 들면 매력 자본. 왜 매력을 자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됐죠. 영국의 여교수가 써가지고. 미국에서 연구해 보니까 매력 있는 여자가 매력 없는 여자보다 연봉이 훨씬 높아. 승진이 훨씬 빨라. 이건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매력 있는 여자가 훨씬 날씬해. 이제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정신들이 없으실 텐데 그게 자본이에요. 자본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자본 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자본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전부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